상품의 성장 사이클, 일종의 약간 상품이라는 관점을 좀 연동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접근하는 방법을 좀 취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10%인 사회는 단순하게 도식화시키면 신상품이 100만 개인 사회,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1%인 사회는 신상품이 10,000개인 사회, 그런 식으로 신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사회가 경제 성장률이 높은 사회고 신상품이 적어지는 사회가 경제 성장률이 낮은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다. 선진국이 되면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 실제 역사에서는 아주 아닌 경우도 있었다. 경제 규모가 선진국이 되거나 경제 규모가 커지면 오히려 성장률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된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도 법칙으로 보기가 어려우면 그럼 그 요인은 뭐였었나?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으로 가지고 있는 통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면 이렇게 성장률이 줄어드는 건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냐? 한 축은 교육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교육의 확대가 전부인 건지 꼭 그렇지 않다. 신성장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과 함께하는 불평등 연구. 불평등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했다가 경제 성장의 원인, 요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주제가 당연히 연결되는 걸 겁니다. 불평등의 가장 큰 이유가 뭔가의 분배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경제 성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로 접근하다 보니 그럼 그 경제 성장은 어떤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를 분해를 해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불평등을 어떻게 줄이거나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가 또 경제 성장으로 또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병천 소장님 일단 소개해드리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도 경제 성장의 요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요지는 경제 성장에 우리가 요소라고 불리던 자본, 노동, 설비 이런 거는 그냥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투입되는 거고 그게 관건은 아니고 그것만 된다면 다 그쪽으로 쏟아부으면 경제 성장이 되는데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는 경제 성장이 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잘 안 되고 이제 하는 것에 대한 진짜 이유들은 좀 따로 있는 것 같다. 이제 그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 좀 이어가 보죠. 네, 그동안 이제 크게 세 가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을 이제 간략하게 알아봤고, 두 번째는 이제 제도주의 경제학이라는 곳에서 했었던 방법을 좀 주로 했었고요. 그래서 재산권을 보장, 교육의 확대, 도시화, 교육 이런 거 등등을 알아봤었고, 세 번째는 이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발전 국가들 또는 동북아시아 국가들 그런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했던 건지 그거는 이제 지정학적 요인을 포함해서 냉전, 지정학, 농지개혁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일종의 경제 성장을 접근하는 네 번째 방법이기도 한 건데요. 상품의 성장 사이클 또는 이제 혁신, 규제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일종의 약간 상품이라는 관점을 좀 연동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접근하는 방법을 좀 취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어떤 걸까요? 상품과 경제 성장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결론부터 그냥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률이 10%인 사회는 단순하게 도식화시키면 신상품이 100만 개인 사회,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1%인 사회는 신상품이 10,000개인 사회, 그런 식으로 신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사회가 경제 성장률이 높은 사회고 신상품이 적어지는 사회가 경제 성장률이 낮은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단순하면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신상품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신상품이 만들어지는데 왜 그게 경제 성장과 연동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기술 및 혁신과의 관계 그런 거를 좀 이제 경제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과 연동해서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혹할 만한 좋은 제품들을 많이 쏟아내야 사람들은 그걸 막 사고 파는 사람은 팔고 팔려니까 생산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게 경제 성장이니까 뭔가 사람들이 혹할 만한 제품을 자꾸 내놔야지라고 하는 게 그게 경제 성장의 요인이라고 하면 그거야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선진국이 되면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경제사를 좀 길게 들여다보면 비교적 선진국이었는데 경제 성장이 줄어들다가 다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경제 성장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100원에서 200원 될 때는 100원밖에 안 늘어났지만 10% 올라가는, 그러니까 100% 2배로 뛰는 것처럼
근데 뭐 1억에서 1억 1천만 원 되면은 퍼센테이지가 이제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줄어드는 건 일반적인데 실제 역사에서는 아주 아닌 경우도 있었다. 예. 경제 규모가 선진국이 되거나 경제 규모가 커지면 오히려 성장률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된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도 법칙으로 보기가 어려우면 그럼 그 요인은 뭐였었나 이런 것까지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좀 그리고 성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네. 네, 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예쁜 그래프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이 글로벌 단위의 경제 성장률 추이에 이제 어디 책에 있는 걸 갖고 왔는데요. 1700년경부터 경제 성장률을 이제 그 측정한 자료인데요. 네. 이게 이제 1700년 후 중후반 보통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을 1700년대 중반부터로 보거든요. 그래서 1700년대 중반부터 1차 세계대전 있는 시기까지 경제 성장률이 쭉 올라오다가 예.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뭔가 좀 사회가 뭔가 작살이 나가지고 좀 이렇게 줄어들다가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뭐 유엔도 만들어지고 IMF, 가트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국제 자유무역 체제도 좀 만들어지고 뭐 이제 뭐 근본위제라든가 아니면 유엔이라든가 장기 평화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확 올라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요 국면에 마지막에 올라탔던 나라죠. 보통 이제 선진국들이나 서구가 이랬는데 예. 그런데 70년대 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을 거치면서 성장률이 이렇게 다시 정체되는데 근데 이제 90년대 중후반 가서 다시 이렇게 성장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실은 성장률의 변화 과정이 글로벌 단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렇게 M자 또는 W자, M자와 W자가 만난 것처럼 움직였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특히 재미있게 보는 부분은 이 1945년 이후에는 왜 유독 성장률이 높았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예. 유독 성장률이 팍 올라가서 그걸 이제 경제사에서는 이제 황금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 시대가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 연평균 3%씩 꾸준히 올라가지고 예. 이 이제 하나는 성장률이 반드시 떨어진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냐? 이 두 가지를 좀 이제 포커스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 경제 성장이 정체되었던 시기, 정체미 하락했던 시기. 이때가 이제 70년대와 80년대인데요. 예. 이때 유럽에서는 이제 뭐 68 혁명이라든가 복지국가 위기론이라든가 자본주의 대불황기해 가지고 성장이 정체되니까 오히려 분배 투쟁. 분배 투쟁이 약간 격심화된 거죠. 예.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좀 뭐 더 내놔라 내지는 더 줄 수 없다 뭐 등등등.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성장률이 정체되거나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제 뭐 제로 성장하면 어떠냐 뭐 등등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뭔가 성장률이 정체되면 이러저런 이제 사회적 갈등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앞에 얘기랑 좀 비슷한 시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몇 차례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GDP 대비 상품 무역 비중인데 이게 이제 일종의 교역량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인류는 서로 교역을 늘려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브레튼 우즈 체제라든가 뭐 IMF라든가 가트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국제적인 단위에서의 자유무역 체제. 예. 그것을 미국이 이제 힘도 있고 머리도 있어가지고 이걸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었고 요 시기에 뭔가 정체된 시기. 이때는 이제 1차 석유 파동과 2차 석유 파동. 네. 근데 한국은 수출 중심 산업화는 이때 취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화공업 육성을 이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 우리나라는 이제 요 시기에 뭔가 올라탔던 거죠. 그리고 공산권이 망하고 중국이 개혁 개방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전 세계 교역량이 이렇게 급증하는데 예. 실은 요 시기가 우리나라 불평등 급증 시기랑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수출이 잘 되던 시기. 잘 되기 그렇죠. 우리나라 상층의 기업들은 수출이 대박을 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랑 그 산업이 유사했던 곳들, 섬유 산업이라든가 신발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이제 중국한테 이제 가성비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조업에서 중간층은 무너지고 상층은 더 치솟게 되고 요 한 15년 정도를 본다고 치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2008년, 9년, 10년, 11년 이제 유럽 재정위기까지 퍼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살짝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조금씩 강화되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내부에 이러저런 정치적 저항, 예. 뭐 트럼프가 당선됐든가 브렉시트가 된다든가 그래서 지금 추세선은 당분간은 좀 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상태를 이제 크게 보여주는데 역시도 그러면 이제 요 시기는 교육의 확대로 이건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성장률을 이제 한 축으로는 교역의 확대로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축은 이제 기술 변화랑 좀 연동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좀 이거는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 그래프인데요. 역시 미국도 이제 요 1920년대 이전에 성장하던 거랑 20년대부터 70년대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규모 성장을 하고 미국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실은 성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본토에서 전쟁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진주만 공습이 41년도에 12월 달에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미국에 배가 몇 채 없었다는 거예요. 항공모함이 몇 채가 없었는데 진주만 공습으로 이제 일본으로부터 때려 맞은 다음에 수십 대의 이제 그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미국의 이제 전 어떤 군수 산업 오히려 자극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잠재적인 제조업 역량, 제조업 역량을 이제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사로 보면 이제 일종의 진주만 공습 이후부터가 이제 그 어떤 산업 성장의 그 전성기를 이제 본격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또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더 만들어야 되는 게 많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실은 이제 넓게 보면은 제조업 역량이 잠재적인 전쟁 역량이랑 항상 연결된다. 늘 모든 나라는 항상 그렇고. 예. 그래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제학으로 가지고 있는 통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면 이렇게 성장률이 줄어드는 건데 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가 당분간에 계속 줄어들었지만 뭔가 기술 사이클이 바뀌면 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미국 성장률도 지금 보통 한 미국의 성장률이 한 뭐 적으면 1.5% 많으면 한 이제 한 2% 후반대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러면 이때는 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냐? 요 얘기를 이제 좀 그래서 1920년대와 70년대는 유독 성장률이 높았냐? 한 축은 교역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네. 교역의 확대가 전부인 건지 꼭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역의 확대 이외에 다른 요인이 뭐가 작용했느냐? 네네 맞습니다. 뭐 우리가 교역, 교육 뭐 여러 가지 도시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이외의 요인이 있다는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와서 우리 이프로님도 아실 수 있는 식일 것 같은데요. 이 필리프 아기용이라는 사람을 비롯한 요 세 명이 공저이고 이 노벨 경제학상 전망 및 해석으로 유명한 KDI의 안상훈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 그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언젠가 노벨 경제학상을 탈 가능성이 있는 글로벌 경제학자, 셀럽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네. 요 분이.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슌페터식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여러 가지 30년간의 연구를 재미있는 도표물 그래프와 함께 이제 잘 정리된 책인데요. 예. 그 중에 이제 일부 자료들을 이제 좀 가지고 오기도 하고 다른 책에서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요. 이 그래프가 이제 제일 핵심적인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제 S자형 로지스틱 곡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피셔 프라이라는 사람 이름인데요. 피셔와 프라이 이 사람들이 둘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 상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상품이 이 새롭게 많이 만들어지면은 이 상품의 성장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일종의 개별 상품이기도 한 건데요. 네. 여기 점점점점이 이거 있는 거는 상품을 이제 아주 많은 거를 모아놓고 이제 보여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예전 물건이 있었고 새 물건이 이제 이렇게 대체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조금밖에 안 사용하다가 어느 숫자에 어느 단계가 지나면 저거 괜찮대. 또는 이제 예컨대 우리가 아이폰이 새로 등장한다 그러면 아이폰과 관련된 부대 어떤 상품들이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뭐 집이 됐건 뭐 여러 가지 뭐 컬러링이 됐건 등등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쫙 올라가서 그 상품 사용이 근데 어느 순간은 이제 이게 좀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상품이 수명이 다하는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상품의 발생, 성장, 소멸 곡선을 보여주는 건데요. 근데 약 100여 년 동안에 등장했던 미국의 다양한 상품을 보여주는 건데 이 상품의 발생, 성장, 소멸이 이런 형태 갖는 곡선을 로지스틱 곡선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요. 예. 재밌는 거는 이게 코로나 증가 곡선도 이거랑 같은 곡선이라 그래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뜨문뜨문 증가하는 것 같다가 뭔가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가파르게 증가했다가 네. 어느 또 선이 오면 더 이상 많이 증가하지도 않는 건 네. 그건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 곡선이 실은 경제 성장률이랑 같은 의미라는 거를 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 곡선, 이 로지스틱 곡선, S자형 곡선이 제품이 한 개이면은 이 그래프가 한 번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고 네. 100개, 1000개, 만 개랑 이런 신상품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 곡선 전체를 좌상향으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 요 형태 같은 경우 일정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그 성장에 대한 구매가 멈추게 되는데 네. 그거랑 우리가 로지스틱 곡선 초반부는 가파른 성장 기울기인데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건 뭐냐? 그 로지스틱 곡선의 후반부인 거죠. 그러겠죠, 당연히. 근데 네. 살 만큼은 다 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같은 말이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수요의 포화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저하랑 수요의 포화와 산업의 성숙은 같은 말이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폰 뭐 스마트폰도 생각해 보면 네. 처음에는 별로 사람들이 안 쓰다가 네, 어느새부터는 뭐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고 네, 요즘에는 안 쓰는 사람 없으니까 새로 사는 사람은 특히 많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저게 뭐 저렇게 신기한 얘기냐, 누구나 다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얘기지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뒤늦게 알아서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경제 성장률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라는 질문으로 연결시키면 예. 신상품을 가로막는 제도를 걷어내야 되는구나. 그렇겠죠. 일종의 이제 정책 및 예. 제도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네. 그리고 이제 일종의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장이 뭔지를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한 건데요. 지금 이 과정 전체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엥겔 지수. 예. 그 한 가구의 소득원 중에서 생필품에 먹고 사는 거에 이제 식료품비죠. 식료품비. 예. 그래서 에른스트 엥겔이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요의 포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고 전 세계가 이거는 약간 이제 유사하게 드러난다 그러더라고요. 저거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식료품에 쓰는 돈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 일정 비중 어느 정도 포화가 되면 사람은 먹는 건 왜냐하면 이제 그만 먹어. 배에다가 집어넣는 게 이제 일정한 용량의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 사면 끝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유사한 그래프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율인데요. 네. 여기 이렇게 쭉 증가하는 거 이렇게 쭉 증가했다가 여기 이제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인데요. 쭉 떨어지다가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자동차를 다 산 거죠. 그리고 어지간한 신상품도 그러니까 계속 신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하는데도 이제 어느 단계 지나니까 쭉 줄어들다가 물론 이건 이제 단순 보유대수이긴 한데 예. 여기 다시 쭉 올라가는 거는 이거 이제 국내에선 더 이상 안 팔리니까 이제 해외로 판 경우 네. 수출으로 이제 해서 전문화 기술의 특화 이런 거랑 다르게는 국내 수요가 아닌 해외 수요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 거고 그래서 실제로 고도 성장기를 거쳤다라는 얘기는 네. 어느 나라가 성장률이 높았다. 그러면 그 나라가 새롭게 뭔가 상품이 만들어진 게 되게 많았다는 얘기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그게 일본의 60년대 70년대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이제 키워드라고 그럴까요? 그게 일본은 이제 신기 3종, 예. 새로운 기술 3종, 그래서 흑백팁, 그러니까 텔레비전, 냉장고, 이제 세탁기.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이제 1920년, 70년이라 표현했는데요. 실제로는 새로운 상품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냥 과학기술 혁명이 왕창 이루어진 경우. 그래서 이 기간에 나왔던 미국의 신상품들이 라디오, 철도, 물류,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뭐 흑백 TV, 컬러 TV, 디지털 TV, 상하수도, 도로, 고속버스, 대규모 주택, 배, 비행기, 항공우편, 전화기. 네. 뭔가 발명을 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것들이 기술적으로 치면 증기기관이 이전에 만들어졌고 전자기 혁명, 내연기관 혁명, 자동차, 네. 그다음에 화학 분야에서 혁명, 뭐 항공 분야의 혁명. 근데 다시 돌아오면 1940년대 이후에 왜 이렇게 유독 경제 성장이 높았냐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증기기관, 전자기, 내연기관, 화학, 항공 자체는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분기점은 네. 그 우리 이제 라이트 형제라 그러잖아요. 라이트 형제 자체는 그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제 기술이 있었는데 전쟁이 되니까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 각 나라가 서로 기존에 있는 잠재적인 기술들, 잠재적인 기술을 국가가 주도해서 최대한 그걸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절박한 필요가 생기고 네. 그거를 그래서 뭐랄까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다 끌어낸다 그럴까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효율성 있는 잠재력이란 잠재력을 다 끌어내 가지고 예. 그거를 한번 다 사용해 보게 되는 거고 그 사용한 노하우를 상품에다가 적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항공우편, 전화기 이런 것도 실은 다 이게 비행기, 항공우편 이런 게 다 실은 전쟁
때 활용되었던 기술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1차 세계대전 대공황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잠재적 기술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이 끝나니까 네. 최대한 이제 어떤 상품화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경제 성장이 잠재적인 과학 기술로 말씀하신 발명 같은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상품화할 건덕지도 많았던 거죠. 음흠.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정리해 보면 실제로는 최초에는 일종의 이제 우리 뭐 과학과 기술은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과학은 이제 원리가 좀 담겨 있는 거고 이제 기술은 뭔가 이러저런 경험이 담겨 있는 건데 과학 혁명 어떤 새로운 기술의 변화 이런 거랑 연동된 새로운 제품의 출현 네. 그다음에 새로운 수요가 탄생하고 생산과 수요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 또는 대목임 효과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여기 이제 총초적 기술은 약간 좀 일반론적인 기술을 좀 의미하는 거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그 창조적 파괴의 힘이라는 건데 전기 혹은 컴퓨터 도입 과정 이런저런 이제 전기 분야에서 이러저런 혁신이 벌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에 변화를 해가지고 아까 전에 로지스틱 곡선과 비슷한 형태의 곡선을 이것도 이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기간이고 이거는 이제 가구들이 점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리고 일정 단계가 지나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해서 공급하는 비용도 좀 저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확산이 빨라지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전력화랑 이제 맞춤형 공장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조립 라인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1차로 한번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뭐죠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특허 등록수군요. 네. 이건 이제 기술과 연결을 이제 기술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요. 전기가 도입될 때는 최초에는 일부에선 전기를 쓰지만 예. 각 자기가 생활 공간, 가정이나 공장에선 전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예전 구닥다리 하던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선가 이제 그것을 자기가 하는 어떤 가정 또는 기업에서 네. 전기를 활용한 기술 혁신. 그러니까 일종의 전기와 관련된 혁신이 한 번 있는 거고 전기를 활용한 기술 혁신이 또 한 번 있는 거고. 예. 그걸 여기서 이제 2차 혁신이라고 이제 그래서 맞춤형 2차 혁신이라 표현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총체적 기술이란 기성품이 아니다. 이제 약간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뭐 내연 기관, 뭐 증기 기관 이런 정도만 제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2차 맞춤형 2차 혁신이 필요하다. 2차 혁신은 총체적 기술을 특정 분야의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공장의 조립 라인을 예로 들어보자. 이는 전기 혁명에 의해 발생한 2차 혁신을 자동차 산업에 적용한 사례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상거래는 정보통신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2차 혁신이 영업 서비스 분야에 적용된 사례다.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에서 안철수 씨가 있던 안랩이라든가 뭐 한글과 컴퓨터 네. 이런 분들은 그 대부분 연도를 보면 그분들 회사를 차린 연도를 보면 대부분 다 90년대 중후반에 차렸어요. PC 통신과 그러니까 그 퍼스널 컴퓨터와 관련된 뭐 데스크탑 계통이라든가 뭐 삼복 컴퓨터 이런 데들은 다 그때 90년대 중후반에 창업한 데들이 많고 그리고 2000년대 닷컴 열풍이 한참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알라딘, 뭐 예스24, 뭐 내지는 뭐 그런 뭐 GS 마켓 등등 이런 쪽은 다 2000년대 경에 창업했고 그리고 이제 스티브 잡스가 2010년 경에 이제 아이폰을 만든 뒤로 그래서 실은 이제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예. 우리 뭐 지금 뭐 다방, 직방 이런 데 포함해 가지고 그런 거는 다 이제 2010년대 중반 이후에 만들어진 게 많은 건데 그거는 어떤 이런 이제 그 기술 혁신 어떤 대규모 약간 브로드한 기술 혁신이 한번 벌어지고 그 기술 혁신을 활용한 추가적인 어떤 혁신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총체적 기술의 전파는 로지스틱 함수 곡선 모양을 따라간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과도 비슷하다. 이런 논리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경제 성장률이 높은 사회라는 건 어떤 사회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이 더 빨리 더 광범위하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한 걸 수도 있고 외국이 한 걸 수도 있겠죠. 이 과학기술 자체는. 근데 이제 뭔가 원천 기술을 가진 나라일수록 뭔가 좀 이제 저변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상품화하는 나라.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상품화하는 나라가 필요하고 그리고 신규 진입이 용이한 사회. 그 얘기는 이제 어떤 규제가 적은 사회고 규제가 적은 사회의 다른 말은 기존 세력의 저항이 뭔가 적은 사회. 이건 이제 문화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은 이제 미국 경제사에 관한 뭐 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은 그냥 문화적인 전통 자체가 약간 자유주의적 문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거 하겠다는데 왜 말려? 그렇죠. 사회적 여론이 강한.
우리 그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자율주행차 해가지고 미국에서 사망자 발생했다는 기사 혹시 보신 거 기억나세요? 네. 근데 그걸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를 했는데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당장 이제 일단 언론에서 막 이제 뭐 정부 뭐 입법 법적 대책 마련하지 않아 사망자 발생 뭐 사망자 인재였다. 인재였다. 천재가 아니라 인재였다. 그러면서 이제 뭐 대통령은 뭐 했냐, 청와대는 뭐 했냐, 여당, 야당, 국회는 뭐 하냐 하면서 막 이제 우리나라 같았으면 막 이제 그거 때려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를 할 때 뭔가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망자 한 건이 발생하면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 있는 건 다 없애버리는. 예컨대 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 해경 해체해버리고 또 뭐 터지면 어디 해체해버리고 이런 거랑 비슷한 것처럼.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은 이제 이윤 추구를 장려하는 문화. 야, 돈 벌어. 자동차 사고를 막는 좋은 방법은 자동차를 없애는 거긴 하지만 네. 규제에 최적화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필요한 규제는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결국은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상품화할 수 있어야 되고 상품화를 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신규 진입 규제가 적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문화적인 풍토 또 있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윤 추구를 장려하는 문화. 저게 반대면 경제 성장률이 낮다. 그렇죠. 상품화가 적고 뭔가 신규 진입이 어렵고 규제가 많고 복잡하고 이윤 추구를 뭔가 억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가 정신, 앙트레프너십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정신인 거고 네. 그 개인의 정신인 거고 사회 전체로는 이제 그런 걸 좀 뭐랄까 장려하는 문화라고 할까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10%인 사회랑 경제 성장률이 2%인 사회가 있으면 2차 혁신 및 신규 상품이 1000개인 사회는 성장률 10%라고 표현을 하면 2차 혁신 신규 상품이 200개인 사회가 이제 성장률이 2%가 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칠게 직관적으로 도식화하면 신상품 개수와 성장률은 상관관계가 높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현실은 뭐 경제 논리가 세상의 전부가 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이제 타다금지법 같은 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거겠죠. 예. 타다금지법 같은 게 이제 기존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야 타다가 오면 우리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뭔가 정치권에 이러저러 이제 그 항의 표시라든가 어떤 이제 그 의사 전달하니까 정치권이 야 니네 산업 하지 마. 근데 이후에 이 타다 산업 자체 타다라는 한계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형태로 가지치기를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가급적이면 이제 최대한 어떤 이제 관용적으로 뭔가 이렇게 풀어주는 사회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거는 뭐 직관적으로 역시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상품화가 잘 되어야 많이 신제품도 나오고 네.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고 사기 시작하고 사면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려면 너는 이거 하지 마 저건 저거 하지 마 이런 문화 당연히 없어야 되고 네. 돈 버는 사람에 대한 질시 시기 이런 것도 없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아무튼 상품의 예. 성장 사이클이 결국 이제 경제 성장 그래서 얼마나 그 상품이 많이 만들어지는지에 의해서 이제 경제 성장이 좀 좌우된다. 네.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수 있느냐가 문제죠. 어떻게 하면 그 과학 기술을 상품화하느냐. 네. 어떻게 하면 이윤 추구를 장려하는 문화를 만드냐. 네. 어떻게 하면 신규 진입의 규제를 없애냐. 네. 하우투가 항상 문제겠죠. 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는 결국 이제 우리가 법과 제도라는 건 이제 정치 영역이 연동돼 있고 예. 그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도 이제 결국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건데 그거는 저는 이제 크게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영향이 되게 크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에 언론의 역할이 역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지금은 되게 자극적인 언론이 됐다 그럴까요? 여러 가지 미디어가 이제 되게 이제 자극적인 걸 중심으로 하는데 예. 뭔가 좀 버퍼링 역할 해주면서 그 어떤 게이트 키퍼 같은 역할 해줘가지고 이제 언론이 뭔가 이렇게 좀 그 의제를 걸러주는 역할 그리고 또 그러려면 이제 또 그 사회 엘리트들 또는 이제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는 분들 그런 사람의 컨센서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어떤 그 사회 전체의 교양 수준 그런 것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유산이 있을 테고 역사적인 유산은 이제 이미 뭐 그냥 그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약간 사회적 교양 및 합의 기반 그런 걸 조금씩 바꾸는 정도까지가 이제 할 수 있는 맥시멈이 아닐까. 이해도를 높이는. 네. 그렇겠네요. 예. 네. 이제 혁신의 경제학 이제 앞에는
혁신의 경제학을 경제 성장률과 좀 음. 연동해서 설명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전체 테마는 경제 성장의 메커니즘과 불평등의 메커니즘 연결되어 있다. 네. 근데 연결의 중간 고리가 혁신이다. 음흠. 그래서 경제 성장, 혁신, 불평등 이것이 연결됐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혁신의 경제학에서 등장하는 거는 누가 혁신하는 거냐, 왜 혁신하는 거냐. 당연한 건데 뭐 기업가라고 표현해도 되고 자본가라고 표현해도 되고 돈을 이제 왕창 벌고 싶어 사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만든 게 저 이유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메커니즘을 좀 이제 그 불평등과 연결되는 차원에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 정치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뭐 민주화 옛날 군부 독재 시대 살았고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어떤 80년 전두환의 어떤 광주 학살, 광주 시민들에 대한 어떤 무자비한 그런 걸 접하면서 당시 이제 민주화 운동 세력이 이러저런 어떤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걸 수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좀 연동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저 자신에게도 이제 제 인생에도 영향을 미쳤던 건데 20세기 경제학의 가장 큰 그러니까 20세기 경제학 또는 20세기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사회주의였거든요. 사회주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경제학을 좀 연동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혁신, 자본, 자본과 초과 이윤 이런 관계인데요. 그 사회주의 이론의 핵심 중에는 이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이제 그게 바닥에 깔려 있는 건데요. 그리고 그거는 단지 이제 마르크스주의만이 아니라 이제 약간 경제학의 족보에 원래 좀 있는 얘기다.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고전파 경제학이라 그래서요. 우리 이제 경제학의 뭐 시작 정도를 보통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잡거든요. 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란 책은 1776년도에 나왔고 이제 리카르도는 이제 멜더스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189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아담 스미스나 리카르도나 이런 사람은 생산의 3요소를 이제 토지, 노동, 자본으로 봐가지고 근데 공통적으로 이 마르크스 이전에 이미 이윤의 원천은 노동이다.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정도가 이윤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계산되는 거의 나머지가 총 요소 생산성이라 말하는 거 비슷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노동이라는 말에는 금덩어리, 이 금덩어리라든가 화폐덩어리랑은 좀 이제 구분하는 측면도 좀 담고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요런 거를 계승해 가지고 요런 이제 이윤의 원천은 노동이다. 노동이라는 걸 계승해서 마르크스가 이제 이후에 마르크스 및 마르크스의 후예들이 노동이 이윤의 원천인데 그러면 결국 이윤이라는 건 방금 말씀하신 건데 지불되지 않은 노동이고 지불되지 않은 노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실상 착취의 다름 아니다. 사실상이 아니라 그게 바로 착취다. 그래서 이제 실은 이윤이란 말과 뭐 잉여가치, 착취 요 말을 이제 서로 연결시킨 거죠. 세 단어를. 그러니까 토지노동 자본으로 뭔가를 만드는데 네. 토지노동 자본 중에 뭘 좀 싸게 사와야 이문이 남을 텐데 네. 토지와 자본은 싸게 사오지 않고 네. 노동은 싸게 사다 만든다. 네. 그 주장이었어요? 싸냐 안 싸냐 문제이라기보다는 이 논리 전체가 자본가 및 기업가의 역할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생각한 근거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생산의 3요소다. 네. 오케이. 네. 그럼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면 뭔가 상품이 만들어지는데 네. 토지도 제값 주고 사오고 노동도 제값 주고 사오고 자본도 제값 주고 사와서 뭔가를 만들어서 제값 받고 팔면 남는 게 없을 테니 네. 뭔가 초과 이윤을 가져오려면 토지나 노동과 자본 중에 뭔가 제값보다 덜 주고 사와야 그게 남는 건데 그렇죠. 왜 노동을 제값보다 덜 주고 사왔다고 확신했을까요? 이제 이건 정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지는 자연 상태가 토지잖아요. 너는 토지 싸게 사오면 저게 토지에서 이익을 남긴 건데. 그것도 이제 실은 다 이제 그 결국은 균형 전체로 치면은 다 같다고 보는 거죠. 아 그게 제값이다. 그게 제값이 아니다. 아 네. 그게 제값이다. 싸게 사온 노는 토지 싸게 사온 것도 그게 제값에 사온 거다. 그렇죠. 그래서 노는 토지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자연으로 물려받은 게 토지 개념이고 네. 그리고 인간이 개입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자본과 노동인 건데 예. 역사적으로 축적된 노동을 자본으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마이크라는 게 우리가 있으면 이거를 누군가가 좀 막 노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이제
이 마이크라는 이제 어떤 네. 그거 또는 이제 상품을 만들었겠죠. 이거 예. 만들었다고 치면 이게 마이크 가지고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예. 마이크가 일종의 자본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생산수단. 예. 생산수단 역할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프레임에서 보면은 자연과 인간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자연이 토지였고 인간이 두 종류가 있는 건데 역사적으로 누적되었던 노동이 자본인 거고 상품의 부가가치는 오로지 인간에서만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표현이기도 한데 자본을 죽은 노동이라 표현한 거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알겠어요. 노동은 산노동이고 그래서 이제 죽은 노동이 산노동을 잡아먹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정의 같은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실은 이 논리 구조에 의하면 1917년에 이제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는데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후에 소련 같은 나라를 포함한 사회주의권들은 이윤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리를 구조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상품이 이 착취랑 연동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논리의 연장으로 뭔가 착취가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국유화와 계획 경제를 해야 된다. 상품과 시장을 없애버려야 된다. 상품과 시장을 없애면 착취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제값만 내고 판들어서 제값만 받고 파니까 아무도 마진은 못 가져가고 다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장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겠죠. 사고 팔고를 못 하도록. 그래서 이제 뭐 소련, 중국, 북한, 그다음에 뭐 베트남 이런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옛날에 이제 그걸 잘 모를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고 치면 네. 그래서 그 사회들이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인 특징 중에 사회주의 경제학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상품 시장 화폐를 가급적 없애고 국유화를 하고 계획 경제를 하고 네. 거기에 이제 미시적인 기초는 이윤을 어떻게 볼 거냐. 이윤은 이 논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라는 건 노동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직고용해 가지고 그냥 뭔가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건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이라면 야 볼펜이라고 해도 그냥 이런 볼펜도 있고 저런 볼펜도 있고 아주 좋은 볼펜도 있는데 네. 이거를 누군가가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구조로만 만들면 누가 좋은 볼펜을 만들려고 밤새서 디자인하고 성능 개량을 하겠니? 네. 라고 반박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 그러네 끄떡끄떡 할 텐데 네. 아마도 저 당시에는 볼펜이라고 하면 세상에 한 가지 네. 연필이라고 하면 세상에 한 가지 네. 칼도 한 가지 쟁기도 한 가지 호미도 한 가지니까 네. 야 이거 만드는 거지 누가 먹고 밤새야 만드냐? 라는 아마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생산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굳이 뭔가 동기를 부여하지 않아도 돼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럼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아무래도 이제 자본주의 초창기 때는 이 상품의 질이나 이런 게 이제 다양성이라든가 현저히 떨어졌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논리 전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본가는 뭐 하는 존재인가? 이제 자본가와 기업가란 말이 이제 그냥 편의상 혼재해서 쓸게요. 네. 이제 원래는 자본가는 돈 되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 벤처 캐피탈 같은 사람. 예.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는 이제 그 뭐 전문 경영인 같은 사람, 경영하는 사람. 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그냥 그 자본가라는 표현을 많이 썼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 논리 전체에는 자본가와 기업가 역할은 그냥 별로 없는 거예요. 없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쥐어짜는 게 약간 역할인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실은 이런 논리가 야 이거 쥐어짜지 않고 그냥 곧바로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국가를 만들면 노동자들의 국가를 만들면 그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인 거죠. 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어느 나라나 다 노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럽에 이제 뭐 복지국가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있는 거니까. 실제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이런 데는 나름 이제 또 공산당 파워가 있었던 건데. 그래서 1920년대 그러니까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만들어진 다음에 1920년대 미국에서도 사회주의가 확산이 돼요. 네.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확산되는데 우리가 알려져 있기로는 슈페터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보기 훨씬 더 중요한 경제학자는 나이트라는 경제학자거든요. 그 슈페터는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혁신으로 유명한 경제학자고 연도도 재밌어요. 이제 저 약간 매니아여서 그런데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죽은 연도가 1883년이에요. 예. 그래서 마르크스가 죽은 연도에 두 명의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태어나는 해인데 하나가 슈페터고 하나가 슈페터고 또 하나는 혹시 누군지 찍어보시면 모르겠어요. 케인즈예요.
슈페터와 케인즈는 동갑이다. 전혀 또 다른 학설을 주장하는 분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이제 그 마르크스가 죽은 해 아무튼 두 명의 경제학자가 태어나고 과학사에도 한 명 있는데요.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42년에 죽거든요. 예. 그해 태어나는 과학자가 뉴턴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재밌어서 그냥 외웠었는데요. 네. 슈페터는 오스트리아가 출생지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뭐랄까 청소년 및 청년 시절에 그 오스트리아가 이제 독일계이기 때문에 그 약간 주변이 온통 사회주의 문화가 많았었고 슈페터가 태어나던 시기에는 이 자라던 시기에서 사회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았고 네. 실제로 마르크스주의가 가진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동태적 접근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역동성, 자본주의 역동성을 주목한 이론 중에 하나가 마르크스주의 이론인데, 네. 그래서 슈페터가 이제 어떤 마르크스주의적 역동성을 이제 그 기업 버전에 적용하고 그거를 그 유사한 어떤 분석을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정태적 분석이 아니라 어떤 이제 동태적 분석. 그래서 이제 어떤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 기업과 동시 혁신이라는 걸 얘기했고, 나이트라는 사람은 주로 이제 그 기업 지배 구조를 공부하거나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접하게 되는 학자예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가장 많이 탄 그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에 있는 거를 이제 보통 시카고 학파라고 표현하는데, 밀턴 프리드만을 비롯해 가지고 실은 이제 시카고 학파의 1세대인 사람이 이 사람이. 프리드만 같은 사람이 일종의 2세대인 사람이고, 이 사람의 핵심은 저는 이제 20세기 1920년대 30년대에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확산될 때 그 사회주의 확산을 경제학적으로 막아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프랭크 하이너만 나이트라는 경제학자가 주식하거나 뭐 증권 쪽에 있는 분은 워낙 많이 쓰는 위험이라는 개념, 리스크, 네. 위험과 불확실성의 구분이라는 개념인데 요 얘기를 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20세기 사회주의 경제학의 특징은 이제 몇 가지로 그냥 개요를 요약을 하면, 가치는 노동에서 창출된다. 노동 가치론 자체는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사람들의 입장이었고, 네. 그 마르크스만의 고유한 입장은 아니고 이제 마르크스의 고유한 입장은 이제 잉여 가치론이라는 표현이었었고요. 뭐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이건 이제 실은 착취랑 같은 말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상품 시장 화폐는 가격도 폐지 대상이다. 그래서 이제 계획 경제가 국유화를 추진했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1, 2번에 연동돼서 생각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 논리에는 어떤 자본 및 자본가 이유는 착취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자본 및 자본가의 역할은 별로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학, 미시경제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으면, 네. 사회주의 미시경제학의 핵심 테마는 결국은 이윤을 어떻게 볼 거냐.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학생 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 중에 뭔가 사회주의 이론을 그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사회주의가 망한 뒤로 그 뒤로 뭔가 이렇게 이런 공부를 좀 제대로 안 하거나 이런 논의가 이게 좀 체계적으로 이게 얘기된 적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사회주의가 망한 건 알겠는데 이게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내가 그냥 학생 운동할 때 배웠던 거랑 아니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현실 경제를 접해야 될 때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정리된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볼 건지,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시선이 실은 국유화와 계획경제 배경이었기 때문에 가치의 원천은 뭔지, 가치의 원천을 별로 이제 이윤 추구 자체를 배격해서 중국에서 했던 게 문화대혁명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덩시어핑이 개혁 개방할 때 어렵게 이 뭔가 반대파들이 항상 이제 그 이윤 추구하면 자본주의적 정신이 확산된다. 뭐 그런 것 때문이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장, 가치, 뭐 자본 노동, 이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은 그러니까 20세기 세계사 전체의 어떤 미시경제학적 기초라 그럴까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실은 사회주의가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20세기 경제학의 최대 정점들인데, 이제 그 중에 특히 이제 그 슈페터라는 사람은 약간 이제 오스트리아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창조적 역할을 강조했는데 기업가를 움직이는 세 가지 동기, 이건 슈페터의 얘기인데요. 하나는 사적인 제국, 뭔가 이제 예.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욕망, 또 하나가 이제 어떤 의욕, 성공 욕망, 또 하나는 창조의 기쁨. 네. 근데 슈페터 자체는 이윤을 경멸했어요. 슈페터도. 네. 그 이제 내가 보기에는 약간 마르크스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약간 니체적 접근을 했다 그러는데요. 뭔가 이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지. 이건 이제 슈페터의 표현이에요.
만약 호화로운 생활을 원하거나 부자가 되려는 바람을 갖는다면 그것은 기존 활동의 정체, 그러니까 뭐 정체 상태일 때가 아니라 예. 파멸이며 자기 사명의 이행 아니라 육체적 사멸의 징후다. 그래서 어떻게 너네는 이윤 같은 걸 추구하냐? 그런 이게 뭔가 이렇게 하찮은 거를 추구하려고 그러냐? 네.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영적인 걸 추구하려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 사람도 별로 이윤 추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영적인 욕망 그런 거 추구했는데 이제 나이트는 완전 달랐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약간 좀 그러니까 뭐랄까 슈페터가 약간 뭔가 직관적이라면 나이트는 뭔가 좀 더 논리적이고 샤프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초기부터 마르크스 이론과 대결하는 게 본인의 미션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미국에서도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유럽에서도 이제 사회주의 기운이 확산되고 그런 걸 보면서 네. 이 사람이 이제 관심 있는 건 자유주의였어요. 자유주의. 여기서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 어떤 이제 집단주의 및 전체주의와 대비되는. 그러려면 이제 어떤 그 자본주의가 보장이 돼야 되고 시장 경제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프랭크 하이너만 나이트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윤이 뭔지를 규명하지 않으면 사회주의를 막아낼 수가 없다라고 애초에 그거를 본인의 어떤 이론적 미션으로 간주하고 이제 짱구를 굴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학을 쭉 공부를 한 건데 결론은 간단한 건데요. 위험과 불확실성의 구분이에요. 위험과 불확실성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저는 없습니다. 실제로 없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이제 왜 그 주식 시장이나 뭐 증권 쪽에서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로 리턴, 로 리스크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리스크 개념이잖아요. 위험. 이제 리스크와 언서터티의 차이인데 그럼 뭐로 표현할 건지 왜 이런 건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위험과 관련된 게 약간 이자와 연관된 거고 이제 일단 개념부터 하면은 위험과 불확실성의 개념적 차이 이게 실은 나이트의 핵심적인 업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기업감이 자본가 역할 핵심인 건데요. 계산 가능한 위험은 위험인 거고 계산 불가능한 위험이 불확실성인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말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계산 가능한 불확실성이 위험 리스크인 거고 이제 계산 불가능한 위험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이다. 네. 예. 이거는 그리고 심지어 좀 더 확대하면 정보 문제와 인간의 인지 가능성 문제랑도 연동돼요. 네. 뭐 약간 같은 말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처음으로 출현한 사회가 있었다. 그러면 자동차의 사고율, 사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자동차가 그 사회에 한 100대 정도가 등장을 했는데 네. 이게 사람을 몇 명을 치기 위해서 뭐 죽이는지 뭐 아프게 하는지 그냥 뭐 그냥 그 가벼운 뭐 타박상만 일으키는지 네. 계산이 안 되는 시기는 불확실성의 세계인 거죠. 예. 근데 자동차가 뭐 세계 한 1000만 대 뭐 1억 대 가까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고율이 대충 나오면 사고율이 나오고 대수의 법칙이 작동을 하면 네. 대수의 법칙이 작동을 하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당 무슨 뭐 소형 자동차 사고에 그 한 대당 얼마 정도 뭐 몇 년에 한 건 정도 내지는 비싼 슈퍼 울트라 중형 자동차는 뭐 1년에 몇 건 얼마 정도 네. 이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네. 계산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위험으로 되는 거죠. 개념으로.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가가 일종의 이자 개념에 가까운 거고 계산을 못하는 게 그렇죠. 계산이 안 되는 게 이윤인 거죠. 그러면 신과 함께라는 팟캐스트를 하다가 예. 3프로 TV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장비를 처음에 얼만큼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사람도 고용하고 뭐 장비도 쓰고 이제 막 했는데 섭외비도 막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 아무도 안 본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성공할지 아닐지 유튜브가 대세가 될지 안 될지 예. 유튜브라는 회사가 갑자기 뭐 망할지 아닐지 완전히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뛰어드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의 세계에 뛰어드는 거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 개척자인 거죠. 네. 그래서 불확실성에 뛰어들면 이게 뭐 약간 이제 뭐랄까 복불복 비슷한 것처럼 이제 그 완전히 대박을 치거나 쪽박을 차거나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뛰어든단 말과 도박적인 어떤 거랑 이게 약간 유사한 말인 거죠. 뭐 그다음에 뭐 어떤 이윤 추구, 도박, 불확실성,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 그래서 나이트는 불확실성을 감수한 대가, 위험을 감수한 거는 일종의 그 평균 이윤율 같은 거고. 예. 김밥집을 차리면 보통 뭐 예컨대 우리 300만 원 정도 이윤을 벌 수 있다.
요 정도의 내가 동원 가능한 자본이 뭐 한 1억 5천 정도가 있는데 1억 5천 정도로 뭐 이런 정도의 재료를 써가지고 이런 정도의 김밥집을 차리면 보통 우리가 한 월 50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 예. 그럼 그거는 대충 이제 남들 버는 거에서 뭐 조금 더 벌거나 좀 덜 벌거나 그런 어떤 이제 평균 이윤의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뭐 김밥집이 아니라 갑자기 뭔가 이제 뭐 뭔가 다른 걸 한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거를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실은 이제 그거는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감수한 거고, 그래서 혁신, 불확실성의 감수, 그리고 불확실성 감수의 대가가 초과 이윤인 거고, 네. 그리고 초과 이윤을 수행하는 주체가 이제 기업가 또는 자본가인 거죠. 그래서 혁신, 불확실성, 초과 이윤, 기업가, 자본가 이거는 같은 말의 어떤 다른 측면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담아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위험, 불확실성 그리고 이윤. 이게 이제 1921년에 출간된 책이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제 기억에는 2018년에 이게 이제 번역됐거든요. 책 자체는 엄청 재미없습니다. 그 1920년대의 긴 산문체, 장문의 산문체로 이제 의역을 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생각하면 뻔한 얘기 하니까. 뻔한 얘기도 하고 이제 약간 뭐 경제 학설사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경제 학설사에서 누구는 이렇게 주장하고 누구는 이렇게 있고 누구는 이렇게 이거는 뭔데 이제 요 그냥 이 제목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네. 당신이 이 사람이 이거 처음으로 주장한 거거든요. 위험과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을 분리해내서 그것을 불확실성과 초과 이윤과 기업가 역할 세 가지를 연결시킨 불확실성, 초과 이윤, 기업가 역할을 그 연결시켜서 한 사람은 이 프랭크 하이너만 나이트라는 사람이 처음인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자와 이윤을 구분한 거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자와 이윤이 뒤엉켜 있다는 거야. 그 이전의 경제학설에는. 네. 근데 뭔가 뉘앙스와 느낌적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걸 찾아가지고 이자와 이윤은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다. 그리고 요 이윤이 혁신의 본질인 거고, 그 이윤을 수행하는 주체가 기업 및 기업가다. 그래서 이제 실은 20세기 초반에 사회주의 혁명이 막 퍼지고 있을 때, 사회주의 혁명이 퍼지고 있을 때 이 자본주의를 지켜낸 스펙트럼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네. 케인즈도 그중에 한 축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고, 케인즈는 일종의 수정 자본주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대공황 같은 게 터지면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나라들이 뭐 스웨덴 3인당도 케인즈 이론에 영향을 받았고, 미국의 루즈벨트도 실제로 케인즈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경제학적으로는 나이트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도 저 보기엔 덜 알려져 있었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기업가 정신을 다루는 파트에서 주로 다루게 돼요.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약간 경영학 이론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나이트를 만나게 돼요. 그러겠죠. 양쪽에 뭐 공산주의 이론이나 저 나이트의 이론이나 결국은 같은 문장에서의 대립일 텐데, 부가가치는 노동에 착취해서 나오는 게 맞겠죠. 당연히. 네. 말씀하신 대로 토지와 자본이 그냥 주어지는 게 원가라고 한다면 네. 뭔가 마진은 어딘선가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노동에 착취해서 나오는 건데, 네. 왜냐하면 회사가 번 돈을 근로자들한테 다 나눠주면 근로자들이 지금보다 월급 많이 받아갈 텐데, 삼성전자 근로자들이. 네. 그렇다고 그거를 삼성전자가 그 자리하고 있는 땅한테 나눠주겠어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대출 받아온 기계한테 나눠주겠어요? 은행한테 나눠주겠어요? 네. 결국은 사람 움직이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 건데, 네. 그만큼 안 나눠주니까 당연히 네. 삼성전자는 이익이 남는 건데, 네. 뭐 당연히 그렇게 보면 그게 노동을 착취해서 자본의 이윤이 생기는구나라는 건 맞는 건데, 네. 그게 부러운 사람은 누구나 하세요. 즉 삼성전자가 돈 많이 벌어가는 게 그렇게 안타까우면 너도 삼성전자 같은 거 산들어서 하면 괜찮아. 삼성전자보다 더 잘하면 삼성전자가 걷어가는 이익 다 당신이 가져갈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때 직원들에게 다 나눠줘. 그러면 원하는 공산혁명, 사회혁명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안타깝게만 바라보세요. 네. 하는 얘기를 나이트가 한 거죠.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 말도 맞는 말이고. 네. 기업가 및 자본가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이제 기존에는 그런 게 좀 적었던 거고,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는 기업가 및 자본가는 그냥 약간 그냥 뭐 이윤 챙겨가는 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게 네. 뭔가 그 벤처 캐피탈이 투자가 돼가지고 예컨대 뭐 한 100군데 정도 뭐 투자를 했다. 그 중에 이제 실제 성공하는 거는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번 성공을 하면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네. 나머지 손해 본 거를 만회할 정도의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일종의 이제 물론 우리가 초기 자원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예. 이제 그 불확실성을 감수한 거냐 아니냐 요거에서 이제 어떤 이윤의 정당성에 차이점이 이제 있을 수 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이유는 노동의 착취에서 나오는 건 맞지만 네. 그 착취는 정당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누구나 원래 착취라는 말 자체는 음. 기업가의 역할은 이제 실은 부정돼 있는 거죠. 약간 표현이 기업가의 자본가 역할은. 그러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야 이런 이 얘기를 하려고 지난 100년간 그렇게 사람들이 혁명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랬나 봐요. 딱 제가 보면 직관적으로 다 자명한 건데. 그 이제 우리 이프로님한테 자명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몇 년 동안 저는 이제 그 이런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 영향을 받았고 예. 어떤 이제 사회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 그러면 이게 소련이 망했는데 어떤 사회주의가 망했는데 유사한 거 뭔가를 수정보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게 정말 어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사회주의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주의를 뭐 이렇게 A라고 표현하면 네. A 다시를 만들면 되는 건지 아니면 A 다시를 만들면 되는 건지 아니면 B를 A 자체를 폐기해야 되는 건지 그거가 이제 저의 이론적 관심사였고 고민거리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근데 그러려면 근데 실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제가 마르크스주의 영향을 받거나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건 뭘 내가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느낌적 느낌으로 뭐 내가 좋아하는 선배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책 한두 권을 보고 약간 피상적으로 느꼈던 건데 이제 그 사회주의 이론이 그럼 원래 뭔지 원래 주장이 뭔지를 공부하고 이제 원래 주장이 뭔지를 알아야지 비판하든가 말든가 할 거니까 그래서 원래 주장은 이거였구나. 그러면 이 주장은 여전히 ing 상태로 옳은지 그른지 그러면 다른 반론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이제 이런 테마 내에서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은 이윤에 대한 입장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윤에 대한 다른 쪽의 입장은 뭔지 하다가 이제 근데 초기에 산업이 사실상 농업이나 1차 산업뿐일 때는 네 공산주의처럼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하면 바로 설득시킬 수 있는 게 네. 그렇게 노동이 탄압받는 것 같고 착취받는 것 같으면 너도 자본가 하세요, 창업하세요 그러면 그 사장님처럼 네. 그 뭐가 문제입니까? 하시면 되지. 네. 그런데 그냥 그 자신 없으니까 안 하는 거면 그냥 선택의 결과지. 왜 A도 선택할 수 있고 B도 선택할 수 있는데 A가 손해 보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그럼 B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 지금은 그때부터는 뭐 토론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업이 농업밖에 없으면 네. 이 사람아 땅이 있어야 하지. 나도 지주하고 싶어. 땅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게? 그럼 너도 지주하세요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주들이 지대를 추구하면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네. 라는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 자본주의는 아까 전에 땅이랑 비슷한 걸로 너도 공장 하세요가 이제 좀 어렵긴 했던 거죠. 자본 조달이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자본이 있던 사람만 네. 이제 초기에 시작은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금융의 발전이라든가 뭐 벤처 캐피탈 등등의 발전이라든가 뭐 정보의 발전으로 그랬겠으나, 자본 조달이 좀 더 용이해진 거고 그렇겠으나 과거는 훨씬 더 어려웠던 거죠. 빈손으로 시작해서 가게 하나로 시작해서 떼돈을 벌어서 그걸로 공장 세우고 기업 세우는 사례가 눈에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럼 당신도 하세요. 능력 있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젠 반론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거리가 사라지는 것일 텐데 그 당시만 해도 시대적인 변화도 야 이거는 뭔가 사회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네. 1차 산업일 때는. 네. 어쨌든 그런 치열한 논란 끝에 실제로는 이게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이 1848년도에 나왔거든요. 네. 영국에서의 산업혁명은 1760년대였지만 유럽 전체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거는
1800년대 중반부터로 봐야 되거든요. 1800 뭐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 이제 확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때도 전체 인구에서 노동자 비중이 차지하는 거는 10% 내지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농민 인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근데 노동자 숫자가 전체 인구에서 한 30% 40% 넘어가는 시점. 그게 2차 세계대전쯤부터 봐야 돼요. 왜냐하면 농민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트는 이걸 1921년에 출간했지만 나이트가 이런 책을 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네. 이것이 이제 이념적으로 어떤 그렇겠죠? 사회적으로 유포된 것도 거의 없었고 아주 소수의 이제 학자들 차원의 담론 같은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1900 그 이제 소련이 만들어진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쟁이 벌어져 미국을 몰아내서 베트남 혁명을 이제 하는데 그 1973년에 미국이 철수하거든요. 미군이 전면 철수하는 게 73년인데 그러니까 그때 만드는 나라들도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씀하셨던 이런 어떤 뭐랄까 이론적 정리라 그럴까요? 네. 이론적 정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학생 운동이 이제 80년대에 활발했던 거니까 80년대 후반까지도 이런 어떤 이제 인식 공유, 어떤 이런적 공유가 충분히 되었던 건 아닌 거죠. 그렇겠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사 또는 이제 세계 어떤 그 정치사에서 한 200년 정도의 이슈인 거죠. 200년. 아까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1848년이니까 네. 한 뭐 150년, 한 200년 사이 정도. 가장 치열한 논쟁 지점. 이윤이란 무엇인가? 그렇겠어요. 이윤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둘러싼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는 사회주의자의 시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를 보내는 그 사람들이 겪어온 인생이라는 게 어땠어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당신도 사업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인 그렇죠.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졌겠죠. 사업을 하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줘. 뭐 나한테도 돈 그럼 줘봐. 돈을 빌려주세요. 네. 라고 할 때 아무도 안 빌려주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대출이라고 하는 것, 네. 돈을 빌려주는 행위라는 건 굉장히 그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 필요하고 네. 특히 무일푼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과 대출을 안 해주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는 틀렸고 네. 자본주의가 우월합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 누구도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뭔가 다른 규제에 의해서 대출을 못 받게 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특히 뭐 많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출 규제는 규제대로 하면서 네. 때로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네. 대출도 규제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분들 그러니까 뭔가 아무튼 센 거는 다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대출 규제라는 게 대체로는 보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막는 것 같지만 그게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그렇죠. 사회적인 계층 이동, 계층 상승의 수단이 되는 것인데 뭐 대출이 계속 자유롭게 되면 또 주식값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하니까 또 그것도 좀 못마땅하긴 하겠죠.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지난 200년간 우리 인류는 치열하게 해왔다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 또 이어서 경제 성장의 또 근본적인 이유가 또 남아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